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오늘은 좀 덜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 지난번에 이어서 고상만의 수사반장의 저자 고 반장님 계속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이 수사반장은 누가 붙여준 이름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팟캐스트의 프린스? 팟캐스트 프린스. 우리 김용민 PD, 국민 라디오 김용민 PD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 2014년도 초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제 그 형님 그 국민 라디오 이번에 개편하는데 방송 하나만 좀 맡아주시죠. 그래서 그 뭐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름도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용민 씨가 진짜 그런 감각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뭐 어쨌든 약간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호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감각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우리 고 반장님이 정말 이렇게 직책이 정말 다양하게 불렸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뭐 간사,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조사관, 뭐 위원, 뭐 무슨 뭐 등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이 반장 이걸로 호칭 정리는 끝난 거죠.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 덕분에 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좋으세요? 고 반장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근사하잖아 고 반장은. 그러니까 제가 일단 반장을 못 해봤는데 일급하게 반장을 한다는 것도 영광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만나도 그 자리에서도 저를 부르는 호칭이 제가 한 10대 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 회장을 해갖고 아파트에 가면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고양시에선 인권위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사관도 했고요. 뭐 등등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불려진 이 호칭은 사실 듣기 민망해요. 지금도 누가 보좌관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좌관이 아닌데 근데 이 반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반장이라고 불러도 왜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들을 하실 테니까. 그런 권한도 또 실제로 좀 반장처럼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찰을 사칭한다고 누가 시비 걸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누가 사칭을 하겠어요? 저한테. 아니 뭐 반장이 뭐 경찰만 하는 건가? 아니 나 솔직히 저 몇 년 전에 처음 그 수사반장 나왔을 때 나는 경찰관 한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아니 그리고 포스도 약간 경찰관 포스잖아. 그래서 뭔가 현장 그 경찰관 수사관의 뒷이야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고상만의 수사반장의 이 21개의 에피소드가 지금 들어있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존속살인,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그 무기수로 살고 계시는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뭐 그리고도 이제 나머지 그 20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2부에서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살짝 맛배기로 좀 소개를 해주면 이제 이 책이 대충 어떤 책인지 청취자분들이 감을 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 책을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왜냐면 저는 궁금해시 감사합니다. 사고 말지 젠장 이러고 감질나게 합시다. 사실 저는 책 읽으면서 그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일자리 구하러 광주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해부용 시신으로 발견된 그 사건. 저도 그거 처음 봤어요. 문영수 씨 사건 저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그 서울에서 저기 버스 기사로 일을 하던 문영수라는 분이 노조 관련한 일로 저기 해고가 되고, 그래서 서울에선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묵고 있던 숙소에서 우연찮게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찰서로 다 연행이 됐는데, 연행이 된 후에 이 문영수 씨의 행방이 사라졌던 거죠. 가족들은 문영수 씨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그러다가 알고 보니 문영수 씨가 그러니까 행불자로 처리가 돼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그 숨졌는데,
실은 뭐 내용은 그거였던 거죠.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행불자로 경찰이 알면서도 이 사람의 신원을 찾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아니 행불자가 뭡니까? 우리나라 진짜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에다가 다 지문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경찰이 안 찾은 건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런 행불자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권적 문제인데 이분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죽는 노숙자 이 행불자들이 그냥 그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용, 그러니까 수업용으로 그 해부학 실습 재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문제도 사실 이 이야기에서 꼭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고 네. 봐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JYP가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문영수 씨 사건도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진행형의 사건 중에서 진짜 제가 정말 분통이 터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충북으로 귀농했던 예. 부부의 괘씸죄 사건. 네. 저는 정말 그리고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좀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아마 뭐라고 했을 테고 강양구 씨 사건이 될 수. 네. 진짜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 죽거나 뭐 고문당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가장 어이없고 분통은 많이 터지는 사건. 네,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였죠. 오히려 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반장님. 고상만의 수사반장 진행하고 있었던 한 2014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거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제보가 참 많이 왔었어요. 네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사례들을 다뤄서 방송으로 다뤘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바로 이 충북 충주에 귀농했던 그 부부의 공권력 남용 피해 사건이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제가 보면서도 읽는 내내 말 그대로 심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읽는 동안에 딱 단어 하나만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이른바 똘똘 말아서 이런 표현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죠. 똘똘 말아서. 똘똘 말아서. 정말 고 반장님 평소에도 약간 업돼 계시는데 네. 진짜 그걸 듣고 얼마나 더 열을 받으셨을지 막 짐작이 돼요. 경찰, 검찰, 법원이 정말 괘씸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괘씸죄예요. 한 번 찍힌 죄. 근데 경찰, 검찰, 법원이 이른바 똘똘 말아서 한 일가족을 법으로 죽여서 말려버리려고 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작은 굉장히 소소한 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부가 예. 그 애들 둘까지 데리고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예. 이제 남편은 좀 술을 한잔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술을 안 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복을 입은 경찰 둘이 이제 도로 갓길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그 상황부터가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을 할 때는 경광등 번쩍번쩍거리는 거를 켜놓고 경찰들이 그 대기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차를 서행시킨 다음에 음주 단속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경찰이 도로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경찰인 줄 모르고 누가 난동을 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자해공갈단. 자해공갈단.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에게 음주 단속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부인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기 때문에 측정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근데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남편이 화가 나죠. 갑자기 남자들이 확 뛰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저기 약간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도 그냥 야 니네들 뭐야 막 이러면서 야 이 뭐 하는 거야. 이건 사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항의하고 따졌더니 경찰들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해자분이 주장하는 억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와서 경찰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를 쓴 분들이 일부가 있는데 바로 요 대목에 대해서 남편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건데 자기가 차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는 순간 경찰이 보조석 쪽에 차문을 열더니 자기 저 귀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해보라고 한번 그러더니 저 남편분이 경찰이 이런 식으로 공무집행해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 네, 헐리우드 경찰이 액션. 갑자기 뜬금없이요 팔을 비튼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아들과 부인이 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엎어놓고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서 공무집행 방해로. 그리고 나서 같은 사건으로 3번, 한 번은 남편을 그리고 그 남편이 팔을 비튼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그리고 부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또 위증죄로 해서 한 사건으로 남편과 부인을 각각 9번 재판을 한 사건인데요. 거기다가 또 부인은 또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원 교사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재판에 나가 남편은 팔을 비틀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어린이 아이를 가리키는 유치원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아주 모욕적.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전에 우리 JYP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감옥 간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가족들은 그 후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서울 안산에서 큰 가구점을 했고 거기서 안정적인 유치원 교사를 부인이 했는데 귀농을 해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내려갔다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족들의 행복이 파괴가 됐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날 아버지가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던 당시 고3의 아들이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는 예.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 우리 박훈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8번째 재판에서야 남편이 팔을 비틀지 않았다는 진실이 밝혀지게 됐고 그리고 오늘 현재는 재심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재심 사건도 우리 유명한 그 파산 박준영 변호사가 네. 대한변협 인권위 재심소위 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그 재심 사건을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신청할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날 재심 신청하고 나서 그 부인이 말하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이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로 인해서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그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만약 이 사건이 끝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면 지금 그들 가족은 죽음보다도 더 깊은 고통에 있었을 텐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게요. 아니 뭐 제가 누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경찰관이나 공권력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약간 맘 상해가지고 아니 저 놈이 왜 저래 이러고 약간 시비 거는 돌멩이 하나 툭 던진 건데 그쵸. 사실 이거는 온 가정이 그쵸. 행복이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약간의 폭력을 살짝 행사하면 그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 여기 부러진 화살도 마침 언급이 되어 있길래 그 정지영 감독이 부러진 화살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지영 감독 같은 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괴된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를 좀 사회성 있는 고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도 좀 여러 분들이 좀 이 사건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가족의 경우에는 재심 지금 진행 중인데 나중에 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 같은 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너무 큰 피해를 받으셨는데. 충분히 청구하죠. 경찰, 검찰 그리고 또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내린 거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건 그 8번째 재판이죠. 그때 판사가 대전에서 이제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 남편 이 부부를 이른바 똘똘 말아서 여기에 이르게 했던 그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이 고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하는 혐의로 검찰에 보냈더니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인정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판사가 그 해당 경찰한테 이런 류의 사건들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놀라운 답변을 듣고 판사가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한 달에 저만 한 40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40건이 무슨 얘기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경찰관이 예? 그냥 공무집행 방해, 헐리우드 액션하고 이 피해자가 사실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경찰이 공권력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과거와 달리 그 경찰관한테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를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모욕죄로 걸고 경찰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어떻게 공정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에피소드가 또 인상 깊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진짜 그 지랄 같은 성격 못 참고 딱 그 부분 그때만 딱 참았으면은 우리 집안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내분이 일을 당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남편의 그런 분통 터지는 심정이 공감이 되면서 점점점 지금 정말. 이 부부 사건 만약에 국가에서 나중에 보상해 준다면 보상할 때의 그 뭐 액수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국가 공권력이 잘못한 그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 액수가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피해를 받은 시민이 그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의 크기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까? 정신적 피해가 이제 가장 크게 산정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내용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증거 자료를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기시켰어요. 이분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재심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이제 우리 YG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고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사이래요. 그 친구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로 만나서 결혼까지 해갖고 정말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런데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아들은 고3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정치적 스트레스로 온몸에 탈모 증세가 나왔죠. 그리고 남편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일이 공무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 보살피는 일이 정말 자기는 행복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삶에 대한 게 자신이 사라졌는데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왜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남편이 이런 자그마한 일에 처음에 나온 건 벌금 200이었거든요. 그냥 그거 내고 말지. 그리고 자기 공무원도 아닌데 그냥 끝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올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원망스러웠는데 오히려 자기가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이 나는 대법원 판결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죽을까 봐 걱정했대요.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남편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것이 바로 진실을 구하게 되는 또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 저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문화로 인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차마 언급하기 괴로울 지경의 이러저러한 사건들 특히나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많은데 이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 이야기를 두 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다뤘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사건도 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륜의 문제 그리고 또 외국 분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이 뭐 도망을 간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는지는 부부 사이 이야기는 부부만이 안다고 처음부터 그러려고 와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망을 갔더니 그 남편분이 그 신고를 한 데가 어디냐면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자기가 돈 주고 아내를 사왔더니 도망갔으니 그 중개업체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캄보디아 이주 여성의 안타까운 그 죽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룬 거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자기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살아남았고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여성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캄보디아 여성 아내는 이제 죽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 졸음운전에 낳은 이제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캄보디아 여성 앞으로 95억 원에 사망할 경우 26개 구좌에 들어서 총 95억 원. 95억 원에 이제 사망할 때 보험금을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놓았다는 가입을 해놨다는 거죠. 알고서 경찰이 이제 이분이 그 남자가 월 수입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넉넉하지 않은 집인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910만 원. 910만 원을 910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 더군다나 그 910만 원의 보험금을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그 유지하고 있었던 26개의 보험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또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고가 났던 시점은 그 3억 원 대출받은 돈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근데 더 결정적인 의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바로 사망한 그 부인이 그 임신 상태였었어요. 임신부였는데 둘째를 베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처한테 나온 애까지 하면 셋째.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사망한 후에 부검에서 몸 안에서 이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사기로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이 되죠. 그렇죠. CCTV 아니 CCTV가 아니라 이제 핸드폰. 핸드폰. 자기 핸드폰에 대고 이제 막 겉에서는 막 슬퍼했는데 자기 핸드폰에 대고 이제 이 남자가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그 바로 부인의 장례를 마치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다고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첫날 병실에서 그런 행위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것을 삭제한 것을 경찰이 복원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평소 취미가 셀카였나 보지 뭐. 참 특이해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저희가 얘기는 하지 말죠. 그 이 사건이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CCTV도 이게 요즘은 블랙박스도 있고 CCTV 다 있잖아요. 보면은 졸음운전은 우리도 길거리에서 보면 알지만 조는 차들은 다 왔다 갔다 휘청휘청하고 그쵸, 차도 좀 느리게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가고 커브도 잘 틀고 막 잘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 큰 트럭 하나 딱 발견한 순간부터 속도를 확 올려가지고는 그 트럭을 향해 일로 매진해서 직진해갖고 꽝 받았는데 정확하게 절반을 딱 그쪽만 조수석 쪽만. 자 어쨌든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지는 책을 사서 이제 우리 욕 먹는다 이제 이러면. 아니 왜냐면 저는 이 책은 진짜 정말 좀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 맥락에서 여기 지금 책이 1부, 2부, 3부로 나눠 있는데 마지막 3부는 전부 이제
군 의문사.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수많은 일들인데 저는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들은 특히 아직 군대를 안 보낸 아들 가진 부모들은 꼭 이 3부는 꼭 읽어야 된다. 도대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그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스토리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 자식을 보냈다가 지금까지 군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죽어간 군인이 지난 1948년도 군 창설 이래 지금까지 약 39,000명 정도가 돼요. 이거를 그 나눠 보면 66년간으로 나눠 보면 한 해 평균 600명이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갔거든요. 저는 국가가 징병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포괄적 국가 책임론,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다면 징병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자식이, 내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가 당신 아들은 훌륭한 현역 자원이라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면 둘 중에 하나 책임이에요. 첫째, 징병을 잘못한 겁니다. 군대에 가서는 안 될 애가 간 거고요. 둘째, 정상적으로 간 애가 죽었다면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징병을 잘못했든 관리를 잘못했든 그것은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지금 다시 학교를 복학했는데 제가 군대 간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너는 조국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가서 네가 전쟁이 나서 죽었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럼 아버지한테 한 번만 얘기를 해다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군의문사 관련한 일을 많이 하면서 전화가 오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들로부터 갈비찜 먹고 싶다고 그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저 휴가가 언제요라는 얘기, 뭐 이 얘기가 마지막 유언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근데 바로 이 책에는 먼저 그러한 그 정말 참담한, 내가 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됐냐고 하는 이런 분들의 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군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폭이 깊어질 겁니다. 고반장님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했다고요? 아, 그렇죠. 25입니다. 진짜 보내기 싫으셨죠? 아니, 그 보내기 싫은 것보다 고반장님 아들은 이제 아빠가 이런 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 군대 지휘관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알겠죠. 아버지는 고상만이다. 뭐 서로 참 불편했겠는데. 덕분에 제 아들이 정말 저 대신 고달픔을 많이 당했다고. 제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아니, 군대란 조직이 진짜 이상한 조직이라니까요. 뭘 가지거나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저 때문에 뭘 당했다고? 고달픔을 많이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한번 이거 나중에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 하실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정말 다이나믹한, 제가 겪은 군인 아버지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정말 상상 밖에 여전히 군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적했던 아버지 덕분에 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이등병의 아빠도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윤일병 사건, 그것도 이제 다루셨는데 이 글을 읽으면 이 사건 자체도 무섭지만 이 사건조차도 정말 아차 했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다.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까지 황당무계하고 끔찍한 사건도 그냥 덮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대목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실수, 가해자 한 명의 말실수와 그리고 이제 그 말실수를 들은 옆 부대의 그 이제 양심선언, 군인의 양심선언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을 보시면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YG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해자가 니네 소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옆 소대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야, 사실은 우리가 걔 때려갖고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고민 끝에 제보를 해서 터졌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윤일병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데에는
같은 가해자 중에 한 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윤일병 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이모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이 있었어요. 주도한 건 이모 병장, 이 병장이었지만 이 병장의 지시하에 하 병장도 때린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5명에 의해서 윤일병이 사망하게 된 건데 하 병장의 변호인이 그 하병장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 병장과 똑같은 주범으로 아드님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이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서 주범은 이 병장 그리고 종범이 하병장이라고 해야 형을 덜 받는다라고 설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병장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주범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의한 바람에 이 수사 기록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여기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랬다면 윤일병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윤일병 부모님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순직만 해주고 덮으려고만 했어요. 굉장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되게 억울한데 그 군 간부들이 그 영연비나 장례비를 예. 마치 자기들 쌈짓돈인 것처럼 쓴 대목. 그것도 정말 너무 기가 막힌데요. 아 목이 메이네요. 정말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정말. 이 JYP는 지금 이 군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공감이 안 될 텐데 저는 왜 공감 된다니까. 내가 무슨 병역 기피자도 아니고. 아니 군대 안 간 황교안도 건빵 맛이 여전하더라고 떠든 세상에. 아니 황교안은 면제고 나는 39개월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죠? 어? 아니 이봐 지금 YG가 JYP를 그렇게 디스를 하면 지금 각종 그 무슨 공익근무 요원, 병역 특례, 공중보건의사, 군 법무관, 군의관 이렇게 병역을 대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YG를 싫어한다니까. 내가 면제는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발언으로 아니 나 면제라고는 안 했어. 이 발언으로 또 그보다 더 몇십 배에 달하는 현역들이 또 분배한다는 건 또. 전 뭐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그 2등병에서 1병 넘어가는 그 한 2달 정도 막내였을 때 약간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괴롭힘 당하게 생겼죠. 아니요, 아니 굉장히 착실하고 똘똘한 2등병처럼 생기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들어서 갔고요 군대를. 나이를 좀 들어서 갔고 그리고 또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불합리한 거 보면 지적질하고 했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지 뭘. 아무튼 그래서 괴롭힘을. 병장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꼭 이래야 합니까? 근데 군대가 진짜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는 고반장님 같은 분이 없어요. 힘들 때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막 안타까운 상황으로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사실은 군대에 저도 있을 때 의무부대를 찾아갔어요. 그때 사병이 있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러길래 저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더니 저한테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만 자고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에서 죽는 아이들의 심정이 뭔지를 조금은 알아요. 저는 정말 군대에 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괴로웠어요. 아니 그 하찮은 돌조차도 제각각 쓰임이 있는데 오이지 담그는 돌은 단단한 돌이어야 돼요.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소금물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팔다리 사지만 붙어 있다고 군대가 들고 가서 그리고 나서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군대에서 징병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책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화를 참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다 이 책에 이제 막 모아져 있는데, 일단 군대 얘기만 조금 더 하면은 그 군대 얘기의 대안으로 하나 얘기를 하셨던 게 군사 법정을 폐지시켜야 된다 평시에는. 근데 저 그 대목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 사실 저는 어느 나라 어느 군대에서도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들 그리고 바뀌어야 될 일들은 다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군대가 정말 뭐 큰 문제는 잘못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대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폐, 은닉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가장 중심축에 있는 데가 바로
군인이 잘못을 군인이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는 네. 군사법정이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적어도 전시 상황에서는 군사법원이 필요하겠지만 평시 상황, 지금과 같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군의 잘못을 외부 민간 법정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정성의 시비도 없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법원에 일반 그 피해자가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대전에 가갖고 계룡대 가서 거기서 군인 부대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데면 그냥 신분증 갖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누구한테 자문하거나 묻거나 일반 전화로도 가능한데 군사법정은 일반 전화로도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줘야지 그래야 억울한 일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여쭤봤던 그 대목을 여쭤봤던 게 평시에 군사법정을 민사화하는 것 자체가 그 군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딱 들더라고요. 네. 참, 전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한편으로 가끔씩은 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게 옛날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진실이 밝혀지고 뭐 재심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 그래도 그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나라가 좀 발전하고 있구나. 고반장님 때문에 그리고 뭐 고반장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약간 또 위로가 되다가 그 다음 사건 가면 최근에도 이런 일이 또 있네 이러면서 똑같네 여전히 이러면서 또 불편해졌다가 청취자분들이 지금 오늘 오고 간 얘기들이 뭐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별로 옛날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쵸. 뭐 심지어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있었던 그런 심각한 당장 그 군대 그 윤일병 사건만 하더라도 최근 사건이잖아요. 2014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윤일병 사건과 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이가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억울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스피커가 되는 게 제 꿈인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인권 스피커.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의 억울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누군가가 쓰고 고발하고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17년 만에 김신혜 씨가 세상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다뤄지는 사건들이 저는 10년 후에는 이 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변호사들이 또 법리적인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서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10년 후엔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네. 고반장님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수준이 그래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똑같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그 피해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이거 과거 10년 전으로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5년 후에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셔라. 우리가 기억하면 반드시 그 일은 된다. 근데 저는 자꾸 변하고 있다고 보고요. 잠깐의 후퇴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전진, 그 희망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이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1mm 가고 있다. 아니 저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뭔가 황당무계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났을 때 네. 그거를 바로잡는 기제 같은 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왜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 운이 좋아서 누군가는 만나서 누구를 만나 또 파산 뭐 박준영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박준영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3대 3인조 사건이든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이든 김신혜 사건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기구가 실질적으로는 재심 조사 기구처럼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잘못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국가기관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틀 속에서 강요했던 누군가의 피눈물을 이제 닦아주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진실화해위원회 또 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진실을 다시 한번 헌병대 수사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민관 합동의 외부 조사기구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궁금했던 대목인데 굉장히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을 접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고반장님은 어디서 그런 희망의 기운 같은 것을 찾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꿈이 스피커가 되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저도 방송할 때는 몰랐어요, 잘.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 이걸 참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그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끝까지 듣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정말 왜 그런 말씀하실까 그때 이해를 못했다가 이걸 책으로 다시 쓰기 위해서 한자 한자를 제가 다시 이렇게 가슴으로 담아갖고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혼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에도 정말 다양한 눈물이 있거든요. 따가운 눈물이 있어요. 또 시원한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 따뜻한 눈물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흘리는 눈물은 따뜻한 눈물이길 바래요. 누군가의 아픔에 연대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거만큼 인권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실 때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그냥 고맙다고 그래요. 그것이 제가 이분들과 만나서 하는 가장 큰 치유인데 그 이야기를 보다 더 쉽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게 제가 인권 스피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고상만 반장님처럼 이렇게 그 힘이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연대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원래 감수성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네. 윤리적 감수성도 있고 인권적 감수성을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공감의 힘. 네. 네. 심지어 잘 읽히고 재미도 있고 뭐 이게 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률 높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거의 혼자서 지금 만들고 계신 네.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사실은 21편의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전 뭐 이런 표현 또 들고 싶네요. 그 언제 몇 년 됐지만 그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좋은 책이 있었잖아요. 네. 인권 감수성을 또 높이는데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인권 관련된 책 중에서 불편해도 괜찮아 이후에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좀 이 책을 읽고서 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권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많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저게 뭔가 진보 쪽의 이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 자체를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권은 절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고 진보의 어떤 진보가 찜해 놓은 아젠다도 아니고 네. 네, 이 책은 뭐 물론 이제 우리 고 반장님은 정치적으로 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 근데 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냥 인권 운동가이시군요. 저는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이 바로 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자.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주차를 할 때를 기준으로 제 아들과 딸한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주차를 할 때 여기다 세우면 좋겠네라는 기준으로 차를 세우는데 근데 저는 내가 여기다 차를 세웠을 때 누군가가 불편하지 않을까를 기준으로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려면 선이 있는 안에다가 차를 세우는 게 맞는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진보기 때문에 들었던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식,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 그런 분들인데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드는 것도 잘못 이상하게 돼버렸고 또 진보 보수에 대한 구분도 틀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꼭 공감해줘야 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한 겁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보수 이게 이 인권이라는 이슈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평소에 관심 없었던 보수들이 더 읽어보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권에 관심 있는 그 아들 세대가 슬쩍 읽으신 다음에 이제 마치 고반장님이 아버지랑 화해했던 것처럼 슬쩍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반장님 저기 계속 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그 이 책이 좀 잘 돼서 그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3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그 시즌 3 하실 때 저기 책걸상도 좀 언급해 주시고. 예. 책도 그다음 속편도 좀 빨리 나왔어요.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쭉 인권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